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품질 최우선 경영에 의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품질 최우선의 이 기본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타이타닉의 침몰이 주는 품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타이타닉의 침몰과 이 품질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1912년 4월에 이 영국의 사우스햄튼을 떠나서 이 미국의 뉴욕으로 가던 중간에 이 빙산하고 부딪혀서 2200명 정도 사람이 생선을 했는데 1500명 이 정도가 사망한 이 전쟁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 해난 사고로서 가장 이 사망을 사가 많은 그런 그 사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국의 신문에 소개된 자료인데요. 이 아스 웨스트라는 영국의 상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미국 플로리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의 2등석 선실에 탔었는데, 이 아스 웨스트는 당시에 이 36세였고, 부인이 에이더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35세. 이 딸이 둘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딸이 5살이고, 두 번째 딸이 바보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당시 이 10개월 된 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는 이 그 여성이 그 사고 당시에 10개월 된 그 딸이었어요. 이 아스 웨스트가 빙산하고 부딪힌 다음에 그 배가 이 가라앉을 거를 직감을 하고 이 구명보트의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태우는데, 타이타닉호 자체가 사실은 그때 이 구명보트가 그 승선인은 모두를 다 태울 만큼 그 구명보트가 많지를 않았어요. 법적으로 이 구명보트가 얼마 이상이면 된다 해서 그 법적으로 충족되는 그 개수만큼만 그 구명보트를 실었는데 2200명을 다 태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구명보트에 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람들이 당시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하고 이 구명보트 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배에 우리가 선박 표면하고 그 다음에 이 물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높이가 20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0m 그 높이니까는 대략 우리 건물로 하면 한 7층, 8층 정도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음날 밤에 빙산하고 부딪혔으니까 그야말로 이 깜깜한 그 어둠 속이죠. 그러니까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망망대해에 이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내리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아스 웨스트가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구명보트에 태우고, 물론 이제 구명보트의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죠. 이 구명보트를 바다로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빙산하고 부딪혔으니까 정말로 추운 기후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밤이니까 너무 이 추운 날씨니까 가족이 걱정이 돼서 아스 웨스트가 선실로 가서 이 선실에서 이 우유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이 이 우유병에 이 따뜻한 우유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밧줄로 내려가지고 이 부인하고 이 딸들한테 이 우유병을 내려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 남편하고 이 생이별이 될 줄 몰랐는데, 그것이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됐죠.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쓴 그 일기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에 보면 처음에 이 구명보트를 타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구명보트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뛰어서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여자들 치마 밑으로 숨고 그런 아비 규환이었다고 그 일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스 웨스터라는 이 남편은 이 가족들을 구하고 의연하게 이제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딸이 2007년도에 당시에 10살 된 그 딸이었던 바바라가 2007년도에 그 사망을 하고, 이제 네 식구가 다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009년도 2년 후에 그 일기가, 그 부인이 쓴 일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우유병의 이제 사연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우유병의 사연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우유병이 영국의 이 경매 시장에 이 상품으로 나왔는데, 그 영국 신문에서 추정 가격으로는 대략 낙찰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될 거다 하고 예상을 한다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이후에 얼마에 낙찰된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호 영화에 보면 그 스미스 선장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보시는 이 선장 사진은 실제 당시의 이 선장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이 선장하고 모습이 흡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앤드류스라는 사람은 이 배를 설계한 사람인데, 영화에서 보면 이 배가 가라앉을 때, 가라앉는 순간에 이 시계를 멈추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분하고 거의 분장이 흡사하죠. 실제 앤드류스라는 그 사람입니다. 요즘 그 인터넷이 좋아서 이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사람들 그 사진과 정보가 다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한번 일부 사람들 승선자들 사진을 뽑아서 한번 배치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이 사진이 건조 당시의 그 사진입니다. 타이타닉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이 건조가 완료된 배의 모습이고, 자, 아마 여러분들 이 흑백 사진이고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배의 휴게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휴게실을 보면 흑백 사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당시로서는 초호화 유람선이죠.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하고 부딪히고 바다 속에 가라앉았는데, 얼마 깊이에 가라앉았느냐면 대략 3,800m 그 깊이에 가라앉았어요. 물 밑으로. 그러니까 이 물 밑으로 이 3,800m면 우리나라 옛날 단위로 하면 10리죠. 우리가 아리랑에서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는데, 물 속으로 10리 내려갔으니까 정말로 깊은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탐사에 성공을 하고 그 탐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은 온 데가 안 되었고, 이제 뭐 신발만 이렇게 보이죠. 정말로 저게 이 허망한 모습이죠. 1912년에 이 타이타닉이 침몰되고 난 다음에 이 탐사를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이 최초로 이 탐사 시도에 성공한 게 1985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앉고 73년이 지나서 성공을 했는데, 이 탐사팀장이 이 발라드 박사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탐사를 했느냐면 조그만한 이 소형 잠수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잠수함의 이름을 엘빈이라고 붙였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한 2사람 정도 겨우 들어가도록 해서 바다 밑 10리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내보내서 찍는데, 요게 이제 실제 배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 바다에 앞에 가라앉아 있는 배의 앞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이 알비니 탐사하는 그 모습의 상상도를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 타이타닉이 침몰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침몰의 원인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추정을 했어요. 이 타이타닉이 빙산하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4시간 만에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데요. 근데 타이타닉과 같은 큰 배가 4시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기간에 물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간에 물이 이 대량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추정을 해보면 철판이 깨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왜 철판이 깨졌다고 추정을 하느냐면, 이 철판이 얼음물과 같은데 아주 차가운데 장기간 방치가 되면 깨지기 쉬운
그 속성으로 바뀌죠. 이거를 이제 브리틀 스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 찬 외기 또 찬물에 얼음물과 같은데 이 4일 동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철이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빙산하고 부딪히면서 철판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겨서 단기간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했는데, 실제 이제 발라드 박사가 탐사를 해봤더니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이 배의 이제 그 선체 이 표면을 탐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보다시피 깨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이 선체는 깨진 데가 없는데, 이 배의 그때 당시는 배를 만들 때 그 리벳을 이용을 해서 이 철판을 이제 고정을 했다 하는데, 이 리벳과 리벳을 이제 덧댄 데다가 구멍을 뚫죠. 구멍을 뚫고 리벳을 집어넣고 리벳을 이제 망치로 쳐서 이제 고정을 하는데, 이 리벳이 굉장히 많이 튕겨져 나와서 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벳을 몇 개 회수를 했느냐면 48개를 회수를 해서 이 니스트, 미국의 이 국립표준 기술원이죠. 이 국립표준 기술원에 있는 팀 포케라는 이 금속학자한테 그 48개 회수한 리벳을 가지고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그 팀 포케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쇠가 녹을 때 생기는 찌꺼기, 우리가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슬래그가 허용치의 3배가 넘는 것이 48개의 리벳 중에서 19개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허용치의 3배가 넘는 것이 전체 리벳의 3분의 1보다 훨씬 넘는 거를 분석을 해냈죠. 그래서 이제 그 국립표준기술원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철판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리벳을 불량품으로 썼기 때문에 이 배가 빙산하고 부딪힐 때 충격에 의해서 이 불량 리벳이 튕겨져 나오면서 이 선체의 표면이 벌어지면서 그 물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 이제 그 조사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의 이 침몰을 보면 이와 같이 큰 배가 가라앉은 그 원인은 이 작은 또 값싼 이 리벳을 불량품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은 결함이 큰 그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품질 경영에서 1대 10대 10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올바르게 하면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타이타닉과 같은 경우에 불량 리벳을 쓰지 않고 품질이 좋은 리벳을 우리가 썼으면 이론만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불량 리벳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걸러내야 돼요. 그 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걸러내려면 최초에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10배의 비용이 들어가죠. 검사를 통해서도 걸러내지 못하면 사후 조치하는데 100배의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 타이타닉과 같은 이런 큰 재난은 이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의 그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IBM과 같은 이런 그 회사들에서 예전에 조사한 그 자료들을 보면 최초에 올바르게 하면 1원이 드는데, 그것을 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걸러내면 10배의 비용이 들어가고, 검사를 통해서도 잘못된 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고객에게 잘못된 것이 전달된 다음에 사후 조처를 취하면 대략 100배의 비용이 들어가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우리는 1대 10대 100의 법칙입니다. 이 1대 10대 100의 법칙이 나타내주는 중요한 의미는, 돈 들이지 않고 품질 관리하는 지름길은 뭐냐면 최초에 올바르게 하죠. 그래서 이 최초에 올바르게 하자 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DIRTF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do it right the first time에 머리 글자를 따죠. 최초에 올바르게 하는 거다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원료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상류 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는 upstream. 상류 관리, upstream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류라는 말보다는 원료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질 관리의 비유를 하면 상수원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최초에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근데 상수염 자체의 오염을 방지를 못하면 정수를 잘해서 내보내야 되죠. 근데 정수를 하는 데는 이 상수원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10배의 비용이 들죠. 정수를 잘못해서 깨끗하지 못한 물이 공급이 되면 100배의 비용이 들어가죠. 원료 관리죠. 이 DIRTFT는 최초에 올바르게 하자 하는 이 원료 관리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통해서 원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를 이제 품질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이 품질 관리의 이 세계적인 대가들이 이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이 품질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품질이 중요한지 누가 모르나 하고 우리도 그거는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품질의 대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기업에 계신 분들이 품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기업에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기업이 이익을 내야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질을 돈으로 설명을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을 돈으로 설명을 하자 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 우리가 이제 품질 비용이라는 개념을 내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일체의 비용, 모든 비용을 품질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업이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올바르게 하는 거,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요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PE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예방한다 하면 프리벤션이죠. 여러분들 뭐 기초적인 용어니까 이 예방 비용이 P 코스트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검사 비용. 검사를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서 평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거를 A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가한다 하는 영어로 appraisal의 A를 따서 A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검사를 통해서도 걸러내지 못하면 잘못된 게 고객에게 전달되니까 실패하는 거죠. failure cost라 해서 F 코스트. 잘못된 게 전달돼서 뒤치다꺼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1대 10대 100의 법칙으로 설명을 드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P 코스트와 A 코스트와 F 코스트의 비율은 1대 10대 100의 비율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P 코스트하고 A 코스트하고 F 코스트를 합하면 기업의 총 매출액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보면 4분의 1이 되죠. 25%가 됩니다. 또는 기업이 아니면 관공서 같으면 이를테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품질 비용은 정부 전체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민간 기업이든 또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기업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이나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큰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기업은 매출액에 비해서 이익이
5%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매출액 대비 이익이 5%라니까는 크게 생각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 조사한 거를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의 이 평균적으로 보면 매출액 그 대비 이익률이 2%가 못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5% 정도 이익이 매년 지속적으로 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좋은 기업이죠. 근데 우리는 품질 비용이 그 매출액의 25%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기업의 이익의 5배가 품질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품질 비용이 크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품질 관리를 보고받은 세계적인 대가들이 품질 비용을 뭐에 비유로 했느냐면 광산 속에 묻힌 황금이다 하고 표현을 했어요. 광산에서 석탄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황금 노다지를 캐내는 거다 말이죠.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매출액을 늘리면 매출 원가, 영업비용 같은 매출 원가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비용을 줄여서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품질 비용이 그만큼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뭘 알게 됐느냐면 품질 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품질 비용이 무슨 뜻인 것 같으냐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질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품질을 높이는 데 비용이 올라간다면 품질하고 비용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료관리에서 이 공부한 대로 하면 최초에 올바르게 하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최초에 올바르게 하면 품질도 좋아지고 비용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품질도 높이고 원가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품질 비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품질을 높이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 품질 비용에서 우리가 종래에 Q 코스트 또는 COQ, 코스트 오브 퀄리티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다가 요즘은 뭘 넣느냐면 puor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품질이 나빠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최초에 올바르게 하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최초에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품질이 나빠지면 품질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해서 저품질 비용이다 하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품질을 좋게 하면 이 비용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거를 쉽게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COQ 또는 Q 코스트 여기서 이야기하는 COPQ가 모두 다 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걸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품질 경영책에 항상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기업이 이 품질을 높이려면 최초에 올바르게 하는 예방 비용을 늘리고 또 그 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걸러내면 고객에게 전달되는 품질 수준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전달되는 품질 수준을 높이려면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이 올라가는데 대신에 뭐냐면 좋은 품질이면 실패 비용이 줄어드니까 사후 조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실패 비용은 이렇게 되죠. 품질 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비용 곡선 두 개를 합하면 총 비용이 이와 같이 돼서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나오는, 가장 낮게 나오는 가장 경제적인 품질 수준. 요거를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QL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통계적인 품질 관리 공부한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합격 품질 수준, acceptable quality level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전에는 불량률 한 1%에서 한 3% 정도,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불량률 1%에서 3% 정도가 가장 경제적이고, 그거를 합격 품질 수준이다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최초에 올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무한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료 관리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최초에 올바르게 하는데 돈이 무한히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예방 및 평가 비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진 금액까지만 올라간다면 실패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면 총 비용은 이와 같이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총 비용이 줄어들죠. 가장 경제적인 품질 수준은 품질이 가장 좋을 때 가장 경제적이죠. 품질이 완벽할 때 우리는 ZD라고 이야기를 하죠. Zero Defects, 무결점. 완전 무결할 때 가장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 첫 시간에 이 타이타닉의 침몰이 주는 품질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자고 했던 내용은 최초에 올바르게 하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원료 관리를 잘하면 품질도 높이고 비용도 줄이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